그래서 사법부 개혁에 관련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해서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같이 가장 섹시한 인사다. 그리고 이분이요 줄서기를 절대 안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조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정치와 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전부 격찬하는 인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된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인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박수 쳐주고 완벽한 민주개혁 촛불 코드 인사 환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수 차이가 13기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네. 지금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관 분들은 사실상 대부분은 다 대법원장 이제 기수 아래에 있는 분들일 거고요.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더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초엘리트 집단에서는 기수 파괴라는 건 정말 혁명이죠, 혁명. 네. 그리고 근데 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아온 길을 보니 정말 올곧게 한 길을 오셨고 논리도 갖추고 계시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내시기를 기대하고 그냥 오직 기대하면서 바라볼 겁니다. 논란은 그렇게 붙일 거예요. 뭐 한참 후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뭐 어떻게 지휘 통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란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분명히 안 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했던 판결들 중에 너무 뭐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었다는 식의 어떤 또 논란을 만들어낼 거고 그렇지만 아까 한명숙 총리 재판 같은 것에 보듯이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슨 뭐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보듯이 사실은 촛불이네 뭐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법부만큼은 성역이 가까웠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조윤선 최근의 판결도 그렇고 네. 지금 앞으로 이재용 판결도 어떻게 날지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언론 개혁이랑 저는 유사하다고 봐요. 공정성을 담보로 갖고 있어야 될 곳이 사법부하고 언론 개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법부가 개혁할 지점들이 한번 그 전문가들 모셨다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분들은 뭐 다른 이제 방송들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우리가 바랬던 인사 최고 인사를 저는 한 거라고 본 거예요. 사법부 개혁에 있어 갖고 이분은 대법원장 임명했다는 건. 이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보고 있으면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검찰 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민정당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법원은 좀 그 정파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했지만 그 일선 판사들은 되게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됐던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을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공판 중심주의가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판 중심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인권을 보호한 건데요. 그 재판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번 인사는 법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분들은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신분이 더 보장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뭐 보통은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15기 출신이 훨씬 오랜 기수보다 높은 대법원장이 되면 사실은 그게 하나의 사인이 되면서 좀 젊게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관님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면 배시 문제를 방향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네. 누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제일 공감했는데 사회 경험 없는 판사들 다수의 선진국들은 판사를 바로 임용해서 판사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변호사 활동 하던 사람들을 공채 비슷하게 해서 판사 역할을 맡긴다거나 네. 이런 식의 완전히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검찰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들을 공채로 모집해서 검사로 활동하게 하는 그게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도 이제는 다양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법원 인사도 다양화 시킬 수 있고 예를 들면 민변이나 뭐 변협이나 이쪽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법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좀 획기적으로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확 바뀌어야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적인 판사들이 못 견디고 개별적으로 옷을 벗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들 중에 우리 이제 뭐 청와대 수석들이나 장관들을 위주로 봐왔지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도 조금은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태처럼 이용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 인사들 중에는 제가 보기엔 가장 감명적이었어요. 대법원장 인사가 정권 초창기에 나왔으면 나라를 뒤흔들 만한 정도의 인사였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미국의 연방 법원 판사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막 임기가 종신제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보장을 통해서 외압이 안 흔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종신제 맞나? 임기가 엄청 길어요. 네, 어쨌든 엄청 깁니다. 그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기가 긴 자리예요. 6년이나 되니까. 근데 그 6년을 할 때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국회의원이 4년이잖아요. 예. 그나마 이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6년을 한 건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10년쯤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법을 바꿔서 내년에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해 네. 빨리 법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임기 10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왜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만 보면 4년 중임제 문재인부터 시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박근혜를 보고 있으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린 그때는 노무현 내각제 선언했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1년만 하고. 아 물론 뭐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 구성을 바꾸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만 10년? 어. 내년에 임명되는 분들만? 저는 이거 보고 싶어요. 뭐 이제 앞으로 한 5년을 내다보고 제가 예측하기에 이 민주정권이 최소한 저는 5기까지 간다고 봐요. 5기. 지금 3기잖아요. 4기, 5기니까. 그럼 저는 민주정부 하에서 생을 마치겠네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그래서 정권이 또 바뀌었다고 치면 분명히 새로 들어선 정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물러나게끔 만들 겁니다. 대법원은 못 건드렸어요. 이명박근혜 두 분도. 뒷조사하면 요즘 다 되는데 뭐 양승태도 뒷조사 당했는데 뭐. 뒷조사를 했는데 역시 뭐 민주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문제가 없었는지 한 분도 대법관 중에 물러난 분은 안 계세요. 예. 거길 건드리면 진짜 파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년으로 하는 게 정권이 바뀌어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으로 해놓으면 되고 나면 사실은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뀔걸요,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대법관 13명 중에 9명이 김 후보자보다 선배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살짝 좀 패닉에 빠진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대법관 후배가 지금 제일 어리죠. 어찌 보면 지금 들어가면. 더 어린 분들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 있긴 지금 있습니다. 김명수 지명자입니까? 뭐 예, 추천 후보자죠. 이제. 후보자? 후보자가 되겠죠. 공직 후보자. 거기보다 어린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네, 지금 법원행정처장하는 김소영 대법관은 84학번. 아, 어리죠. 이분은 지금 7, 8학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그러니까 연수원 기수하고 예. 뭐 나이가 위인 분들도 계시고 대법관 중에서 그리고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네, 후배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전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 몇 분 계시면 네. 뭐 중간에 있는 그 연배가 네. 대법관 안 됐다 뿐이지 네.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불편할까요? 선배들이? 오히려 그 측면보다는 예,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예. 좀 전에 고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파격이다, 뭐 기수 예. 파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예. 지금 이제 이 현재 대법원의 구조와 그 내부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시환 대법관하고 따져보면 3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저번에 이제 말씀해 예. 주셨죠. 예. 지금 양승태 지금 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7, 8, 9기쯤에서 나오면 맞죠. 대법원장이 6년임이니까요. 예. 지금
그 기수에 적합한 인물이 전수환 전 대법관. 8기.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나왔던 것도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사법부도 다른 여타의 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촛불 혁명의 유산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사법을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또 적폐청산을 어떻게 이루어낼 예. 것인가 하는 그 지금 역사적인 과업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환 대법관 같은 경우 알려지기로 상당히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나 지금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어떤 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했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개혁을 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관을 지냈거나 대법관인 사람들 중에서 예. 대부분은 양승태 적폐의 부역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빼면 막 침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을 망가뜨리는데 비판이라도 했었던 사람들은 전혀 고위법관을 올리질 않았던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일단 사법개혁을 할 사람 중에서 고위법관이 없었어요. 예.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환 전 대법관이었는데 그 두 분이 고사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대법관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급인 법원장이나 고등부장급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노림수를 가지고 파격적인 기수파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불가피성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말은 이제 그 전수환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고사하는 게 알려졌는데 박시환 대법관은 보도는 그렇게 나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설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대립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첫째는 자리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명예 이거를 탐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법원장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뭐 예. 이제 우리 하는 농담으로 정권 바뀌면 박 대법관님이 대법원장 1순위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뭐 약간 정색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지한 상태잖아요. 하여튼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리 욕심은 없지만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법관님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흔들릴 거다.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것이다.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했었는데요. 예. 마지막에 문제는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조중동에서 바로 이념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소모적인 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들어오거든요. 그거에서는 오히려 지금 김명수 원장조차도 그러는데 박시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게 심할 거다. 그러니 국민을 위한 사법을 위해서 대법원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 이런 이념 부분에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불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박시환 대법관은 본인이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고사를 했던 거죠. 이경수 교수님, 네네.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양승태 대법관 같은 경우도 대법관 옷을 벗고 러펌에 가지 않고 국내에 있지 않고 이제 세계에 이렇게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어쨌든 논란으로부터 좀 피하려고 2011년도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 2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그 9월인가 이때 이제 대법원장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국내 바람으로부터 좀 피하자.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도 로펌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이제 로스쿨로 갈 때 저분이 다음에 대법원장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네. 지금 보면 이제 억측이 된 건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 구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념적 대립 양상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불편해서 좀 피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이제 이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학회. 국제인권법 학회가 진보적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법 연구에도 그렇지만 따로 긴데 일단 예. 교수님 말씀. 예. 예.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법 철학을 뭐 이렇게 아주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쪽 연구를 해보면은 법원 판결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도 갖다 대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굳이 얘기해가지고 뭐 좌우로 나눈다 그러면은 현직 부장판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라고 잡아왔는데 간첩 아니더라. 근데 공안기관에서는 분명히 간첩 증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왜 간첩이 아닙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양심수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법의 집행 과정 중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성소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변해서 이쪽을 손을 들어준 거 가지고 이념 성향이라고 재는 것은 저는 그걸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해는 뭐 국제인권법 학회라든지 여기에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 학회에서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뭐라는 연설을 하셨냐면은 사법부 독립은 법의 지배를 확실히 하고 인간 기본권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타당한 그렇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법의 지배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은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수다 진보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 다만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찬반 양론일 수가 있어요. 에서는 기수 파괴라는 건 정말 혁명이죠, 혁명. 네, 그리고 근데 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아온 길을 보니 정말 올곧게 한 길을 오셨고 논리도 갖추고 계시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내시기를 기대하고 그냥 오직 기대하면서 바라볼 겁니다. 논란은 그렇게 붙일 거예요. 뭐 한참 후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뭐 어떻게 지휘 통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논란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분명히 안 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했던 판결들 중에 너무 뭐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이 있었다는 식의 어떤 또 논란을 만들어낼 거고. 그렇지만 아까 한명숙 총리 재판 같은 것에 보듯이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슨 뭐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보듯이 사실은 촛불이네 뭐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도 사법부만큼은 성역이 가까웠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판결들이 나오잖아요. 조윤선 최근의 판결도 그렇고. 네. 지금 앞으로 이재용 판결도 어떻게 날지 사실 모르는 상태입니다. 언론 개혁이랑 저는 유사하다고 봐요. 공정성을 담보로 갖고 그래서 사법부 개혁에 관련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꺼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에 관해서 그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같이 가장 섹시한 인사다. 그리고 이분이요 줄서기를 절대 안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변호사나 법조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정치와 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전부 격찬하는 인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기대된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법원장 인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박수 쳐주고 완벽한 민주개혁 촛불 코드 인사 환영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수 차이가 13기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네. 지금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관 분들은 사실상 대부분은 다 대법원장 이제 기수 아래에 있는 분들일 거고요.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법원장이 더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초엘리트 집단에서 그 핵심에 공판 중심주의가 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판 중심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인권을 보호한 건데요. 그 재판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이번 인사는
법원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분들은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검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신분이 더 보장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뭐 보통은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막 15기 출신이 훨씬 오랜 기수보다 높은 대법원장이 되면 사실은 그게 하나의 사인이 되면서 좀 젊게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관님들뿐만 아니라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면 배시 문제를 방향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네. 누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제일 공감했는데 사회 경험 없는 판사들 다수의 선진국들은 판사를 바로 임용해서 판사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변호사 활동 하던 사람들을 공채 비슷하게 해서 판사 역할을 맡긴다거나 네. 이런 식의 완전히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검찰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변호사들을 공채로 모집해서 검사로 활동하게 하는 그게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법원도 음. 이제는 다양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법원 인사도 다양화 시킬 수 있고 예를 들면 민변이나 뭐 변협이나 이쪽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법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좀 획기적으로 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확 바뀌어야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는 정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적인 판사들이 못 견디고 개별적으로 옷을 벗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들 중에 우리 이제 뭐 청와대 수석들이나 장관들을 위주로 봐왔지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도 조금은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승태처럼 이용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 인사들 중에는 제가 보기엔 가장 감명적이었어요. 대법원장 인사가 정권 초창기에 있어야 될 곳이 사법부하고 언론계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법부가 개혁할 지점들이 한번 그 전문가들 모셨다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분들은 뭐 다른 이제 방송들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장 우리가 바랬던 인사 최고 인사를 저는 한 거라고 본 거예요. 사법부 개혁에 있어갖고 이분은 대법원장 임명했다는 건. 이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보고 있으면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검찰 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민정당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그나마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법원은 좀 그 정파적이며 정치적인 판결을 했지만 그 일선 판사들은 되게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됐던 근본적인 개혁의 출발점을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